나사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르테미스 2에 위성을 실을 건데 한국에서 어떤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위성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결국 제가 생각에는 월드컵 결승전? 근데 거기서 축구공을 대한민국이 먼저 뻥치는 역할 같은 2026년에 이제 엄청난 핫 이슈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2 1972년 이후 54년 만에 다시 한번 인류를 달로 보내는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굳이 54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달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사는 1998년부터 국제우주공장을 짓고 현재 25년 이상을 항상 거주하면서 수많은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걸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저희의 다음 단계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달 탐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54년 동안 달에 안 가다가 네. 굳이 지금에서 달에 가려고 하니까 여러 장애물들도 너무나 많고 맞습니다. 지구를 벗어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달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준비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시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어떻게 달에 갔다 왔냐라고 하는데 달에 갔다 온 거 맞죠? 저희? 저는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 당시 사실 달은 우리가 알다시피 1957년에 소련에서 먼저 스푸트니크 그죠? 1호가 인공위성도 먼저 쏘고 우주인도 먼저 보내고 네. 달 궤도선도 먼저 보내고 로봇도 먼저 보내고 막 그때 사실 이제 슬프게 우리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었죠. 맞아요. 그것이 구소련과 이제 미국의 이제 권의 깍이었고 그게 이제 냉전이었는데 그 냉전의 연속성이 우주였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소련이 먼저 힘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응으로서 1958년에 나사가 설립되게 됐죠. 나사가 설립되고 나서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느꼈던 게 좀 뒤쳐졌는데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달 인간 탐사를 제안했고 7월 1969년에 성공하면서 역전하게 됐는데 자 그럼 음모론을 얘기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가 어디였을까요? 달 착륙의 성공은 구소련이겠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네, 경쟁 상대에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달 착륙이 거짓말했으면 구소련에서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냥 사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를 제기를 안 했다는 네. 건 암시하는 바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음모론은 조금 힘을 잃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모론이 있다라는 네. 것만으로도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에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좋으신 점입니다. 이번에 아르테미스 2를 타고 달 탐사를 갑니다. 예전에는 아폴로 8호가 네. 처음으로 네. 물론 사령선만 가기는 했지만 그 아폴로 13호의 주인공으로 너무나 유명했던 짐 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같이 가면서 달을 돌고 왔단 말이에요. 달 궤도만 돌고 오는데 마치 이번에 아르테미스 2가 그때 아폴로 8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968년 12월에 아폴로 8호가 갔고 네. 그다음에 9호는 지구에서만 돌고요. 그렇죠. 9호는 이제 그거는- 사령선 도킹 훈련을 했었죠. 5월에 아폴로 15가 달을 네. 또 갑니다. 아폴로 11호하고 똑같고 착륙만 안 했거든요. 네. 이번에 가는 아르테미스 2가 아폴로 8, 9, 10의 짝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예전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그동안 나사는 탐사에 집중하고 모두 운영과 시스템 개발이나 발사체 이런 거는 다 상업화시킨다.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주 생태계를 경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그렇죠.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들을 끼워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시스노 이코노미, 지구와 달 사이에 있는 길을 내므로써 미국에서 그 동부에서 서부로 기찻길 내면서 경제권을 키웠듯이 비슷한 경제권을 활성화하는 목표로 해서 이번에 또 달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생태계를 이제 개발을 하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맨 처음에 아폴로 미션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네. 그 라이스 대학에서 엄청난 발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in this decade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맞습니다. 그때가 네. 머큐리하고 이제 제미나이로 막 넘어갈 때였거든요. 네. 지구 궤도에 사람을 돌리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저는 그 말을 갑자기 대통령이 했다. 나사 사람들은 정말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멀키와 제미나이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봤을 것이고 나사가 1958년에 세우면서 그 당시 이제 예산을 총 GDP의 4% 이상 썼던 것 엄청나게 같아요. 많이 네. 넣고. 국가 안보에서 절실했었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폴로 미션 때는 네. 전부 이제 3명씩 갔었죠. 네. 2명은 네. 달에 내리고 네. 1명은 사령선을 지키면서 네. 달에서 오는 그 모든 미션을 관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4명이 가게 됐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아폴로 전에 이제 모델 보면 멀큐리 미션이거든요. 맞아요. 멀큐리는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이었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있었다. 네. 제미나는 두 명이었죠. 아폴로는 세 세 명. 명.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네 네 명이. 명.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증가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폴로 미션 때는 모든 우주인들이 백인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당장 아르테미스 2호만 보더라도 네. 백인 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색 인종 파일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 임무 미션 스페셜리스트에 네. 또 캐나다 국적의 맞습니다. 또 여성 과학자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별이 이번에는 아르테미스 미션에서는 좀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단독 임무처럼 보이지만 아르테미스 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여 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0개. 60개로 늘어났나요?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추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무성의 웹사이트에 59개가 있었어요. 거기도 킵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라티비아가 최근에 합류해가지고 제가 라티비아를 강의할 때 라티비아 국기를 올려가지고 거기다 넣었어요? 페이스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협정을 네. 맺는다라는 거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요. 아르테미스 협정은 1950년대 이제 60년대 미국과 고스란과 이제 우주 경쟁에서 서로가 이제 혹시라도 달이 먼저 가서 이거 내 땅 하는 게 이제 겁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OST라는 걸 만든 Outer Space Treaty. 이게 뭐냐 유엔에서 지금 현재 110개 모든 국가들이 그런 정치적 편견 없이 합정한 내용인데 OST 기초로 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나온 게 아르테미스인데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암스트롱이 갔는데 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막 발자국 지우지 않기. 그런 유동물 같은 보호하기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OST에서는 어느 나라도 그 달이나 화성 같은 소유할 수 없는데 아르테미스 협상에서 얘기하면 갔는데 이게 사실 물건 나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자율성을 기부한 건데 이건 어떻게 이제 향후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네. 약간 Outer Space Treaty를 기반으로 이제 Artemis Accord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을 맺어서 맺은 국가들끼리는 만약에 거기서 광물이 채취되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과학적이든지 아니면 네. 사람을 보내든지 어떠한 식으로든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들어와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1940년 2차 대전 미국 중심으로 UN, WTO, IMF 이런 국제 기구들이 많이 만들었죠. 그다음에 2000년대는 미국 기업 택 중심의 버추얼 스페이스의 그 세계 질서가 만들었죠. 네. 아르테미스 협약은 미국 중심의 우주에서의 세계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SLS라고 네.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특징적인 게 발사체들이 하얀색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열 차단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 산화제가 맞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는 SLS는 대부분이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참 놀라운 게 셔틀 프로그램 때 그 연료 탱크도 주황색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박사님이 천문학자시니까 왜 주황색이 사용됐을까? SLS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주항공도 그렇고 맞습니다. 수소 연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할 때 거기 차단을 하는 열 단열재에 사용되는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희한한 게 있어요. 그거 가만히 보면 SLS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 윗단도 수소를 쓰는데 거기는 왜 흰색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단열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열을 차단을 하는 거죠. 지구는 그렇죠. 생각보다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단열을 할 필요가 있는데 2단부터는 우주로 나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생각보다 단열 효과라기보다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빛에 반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태양 열로부터 그 그런 온도를 의미가 지키는 있을 게 것 더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그 것 부분은 같습니다. 오히려 흰색으로 칠하는 게 훨씬 더 음. 그 안에 있는 산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소 연료체를 보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2단부터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가만 보면은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데도 다 흰색이에요. 맞습니다. 뭐 물론 메탄하고 액체 산화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료와 산화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료에 의해서 겉 탱크의 색깔도 그렇게 과학적으로 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아르테미스 2가 올라가긴 합니다. 오리온하고 이제 그 2단 연결부 사이에 위성이 같이 이제 맞습니다. 발사된다라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맞습니다. 큰 돈 들여서 발사를 하는데 네. 그때 위성을 같이 발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그 않겠냐. 아이들이 무게가 조금해가지고 별 부담 안 주는데 애들 똑똑해가지고 일을 네, 잘해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K-라드라고 하는 위성이 하나 또 탑재가 돼서 날아가죠. K-랩은 이제 이번에 발사되면 전 세계 분들이 많이 지켜보겠죠. 거의 알기로는 아마 그 항암 치료할 때 방사능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체에 많은 피폭을 주는데 그 신체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를 바로 대한민국이 담당한다 해서 상당히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에는 월드컵 결승전, 근데 거기서 축구공을 대한민국이 먼저 이렇게 뻥치는 역할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또 기분이 좋았던 게 네. 나사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아르테미스 2에 위성을 실을 건데 한국에서 어떤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위성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는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은 거다 보니까 우리도 뭐 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위성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시간이 너무 맞습니다. 없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냈습니다. 우리도 너무 좋은 기회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해냈죠. 그냥 단순히 위성을 끼우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체제와 이너그레이트 하면서 끼우는 맞아요. 제약된 시간에서 해냈다는 데서 위대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네.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이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죠.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가 맞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또 이해하려고. 그 안테나를 만드는 기술도 우리나라 업체가 정말 잘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기술, AI를 활용한 이미지 분석 기술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선도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업체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미래가 앞으로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여러분이 이게 뭐 어느 큰 파이가 될까 하지만 몇십 년 뒤에는 산업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 되겠 지금 현재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포지션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54년 만이죠. 인류의 경제 영역, 생존 영역을 이제 달까지 확장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화성까지 확장을 맞습니다. 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기착지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바로 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르테미스 2를 가는 게 단순히 한 바퀴 돌고 온다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인류 역사상 어떤 역할을 쓰냐면 외계 행성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제임스 웹마저도 그 중요한 미션 중 하나가 바로 외계 행성을 관찰하는 건데 나사의 결론은 반짝반짝 작은 별들은 모두가 태양계고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은 환경에 있는 행성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죠. 굳이 파란 행성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11세기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기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곧이죠.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발사를 중계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2가 발사를 할 때도 제가 중계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중계를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네, 오늘 폴용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